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부로 미일 중로 4개국 특사들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들 4개국 관련해서는 4개국 모두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당별 입장이 갈리는 사드 배치 문제가 향후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과연 이 무기의 성능은 미군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하의 국방부가 주장하듯 그렇게 뛰어난 게 맞긴 맞는지부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국회 비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만큼 안보 이득이 과연 있는 건지까지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 무기 자체보다 국민들이 이 무기 도입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고 대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사실대로 제공되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배치를 원한다면, 그럼 저 개인으로는 배치에 반대해도, 그래서 배치를 지지할 수는 없어도 그 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 역시 수용할 수 있다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과정 전체가 생략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사드 관련해 밝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히는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뉴스공장에서 3부 혹은 4부에서 저희가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이걸 시작했는데, 포스털 교수라고 아세요 혹시? MIT. 네, 잘 모릅니다. 그러시구나.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영어로 인터뷰하셨나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계획인가요? 중간에 끼고 예. 이분이 이제 그 미사일 디펜스 관련해서 민간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길게 하니 기대해 주시고. 자, 참 시사이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서 독일 사법당국에 최 씨의 은닉 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최재적 씨였나요? 최태민 씨의 네, 아들. 최태민 씨 생전에 본인이 직접 최태민 씨 방에 있는 금고에 가서 금괴와 양도성 채권죠. 등등 1조, 당시 기준으로 1조 가량의 재산을 직접 목격했다. 이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간지 모르거든요. 30, 40년 전인데. 이 재산 추적은 부정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네, 환수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뉴스 공장에서도 이 추적하는 코너를 만들어 볼까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아마 몇 주 이내에 등장하지 않겠는가. 해야죠, 사실. 근데 오래 걸릴 일 같아요.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네, 해외 재산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지난 연말입니까? 연초입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전, 그분이 이제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 때 2년 정도면 추적 가능하다. 본인에게 100명만 세무공무원 100명만 붙여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50여 명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쪽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50여 명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야 할 상황인데요.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변호인이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그러면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장이 하지만 변호인이 이제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증인들이 했던 말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술했던 말들. 예, 그럼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다퉈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150명, 그러니까 증인을 한 번 불러서, 이제 검찰이 신문하고 또 반대 신문 변호인이 하고 이러는 게 아무리 단순한 것도 한 사람당 한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3명이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오지를 않아요. 해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러면 하루 3명씩 주 3회 부른다는 계산도 이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개월도 넘어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을 오래 끌겠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어제 재판부도 좀 놀래는 투로 모두 다 불러서 증인 신문 하자는 취지는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변호인 쪽에서 말했습니다. 요지가 그런 거죠. 검찰이 그 증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 신문을 하겠다는 요지로 말을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려고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실하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실하죠. 예.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은. 네, 뇌물죄 부분은 네. 공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최고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겨지거나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전략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뭐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이긴 하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 이틀 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예. 1000통이 넘는. 이거 관련해서 좀 뉴스 좀 나오고 어제도 잠깐 뭐 자제할 필요 없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란 단어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보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자, 우리 모두 같이 문자 폭탄을 보내요 하고 서로 텔레파시를 보낸 다음에 일시에 문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폭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유권자들이 개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문자가 가는 건 그 어떤 정치인의 어떤 언행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 유권자가 그렇게 많다.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그냥 정치인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 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받는 정치인 시각에서 폭탄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정치인이 대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반응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자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생각해보면 아니면 정치인이 아닌 저도 방송하면 막 수백 통씩 문자가 쌓입니다. 저기에. 카톡도 오고 게시판에 뭐 앱에 욕설도 오고 방송국으로도 막 전화 게스트가 뭘 마음에 안 들면 수백 통씩 전화 오기도 해요. 항의 전화 오고. 어떤 날은 거의 전체가
비난입니다. 저희 PD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면 PD 나가 죽어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는 소리 합니까? 아니 우는 소리를 한다고 정말 잘 울었다고 누가 해줍니까? 바보 소리나 듣지? 응? 청취자 반응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는 소리 듣지. 정치인만 왜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런데 어떤 정치행위, 뭐 청문회를 하든 가중이든 어쨌든 하는데 유권자가 이것은 문제라고 정치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우는 소리를 합니까?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과거에는 정치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막연히. 정치인이 막 대단한 것 같고 감히 국회의원에게.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직접.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그게 이제는 이 정치적 참여율이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그 벼슬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공복이니까 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폭탄이라고 문자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는 언제나 유권자한테 이렇게 감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권자 의식이나 행동 양식이 계속 변하는데 정치인이 여기 적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적응을 해야지. 아니 옛날처럼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늦다거나 내용이 협박성이 있다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 문자에도 많아요. 욕설도 있고. 그리고 그 문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휴대폰을 겨우 문자 보내는데 휴대폰을 면상에 던졌다고는 모르겠어요. 수백 명이. 이걸 무슨 화염병 던지지 말라는 수준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새로운 유권자 행동 양식을. 그러면 휴대폰 하나 더 두세요. 문자 받는 휴대폰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격려하실 분들은 제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문자 폭탄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그 정치인 해당 관점에서 용어를 정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 길게 했네. 자, 다음 뉴스 짧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이상해서 이 현상이. 이걸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게 그러지 말라고 왜 자제를 해야 해요. 자 다음으로 합시다. 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127억 중에서 53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감한 돈은 청와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밥은 먹이면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정석이긴 한데 밥값도. 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라는 거요. 이게 공식 맞긴 맞는 거죠. 행사에서는 네, 맞긴 맞는 거죠. 우리 정서상은 이제 밥을 먹이면서 일을 시키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맞긴 맞는 거죠. 공무원이니까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 새 민정비서관에는 백원우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백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장례 재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게 전 국민한테 생중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죠. 네, 물론 무죄 받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무죄를 받아내는데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나요? 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이었나요? 예. 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백원우 제가 알기로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예. 민정 비서관 아니었고. 당시는 행정관이었고요. 네, 지금은 비서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사를 두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되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보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공약이니까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재부는 당황을 하겠네요. 예. 자기들 그 예산 얘기를 하지 않고
발표부터 했으니까. 네, 2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약을 지킨다는 말은 이게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조율하고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실행 계획을 의논할 때 기재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기재부는 자기들하고는 말하지 않았다. 사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불만을 가진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공약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치적 메시지죠. 다음 뉴스는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30대 여성에게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관련해서 이 전재만 씨의 재산을 찾은 게 있다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미니로 3분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아버지 통장에는 29만 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 아직 환수 못하겠다고 버티는 돈이 네. 1,000억 원이나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돌발적인 사건이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다가 시계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가 발각이 되자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전재만 씨 이름이 그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잠깐 등장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호화주택, 전재만 씨 소유의 호화주택을 추적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문인 것 같아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추적자 안민석. 이런 사건은 아무도 안 볼 때부터 추적을 하세요. 2013년에 이 호화주택 관련 서류를 확보하셨다고요? 네, 그때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하고 전두환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앙숙의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예. 네, 그렇죠. 전두환 재산 추징 특별법이 막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 와중에 제가 전두환 쪽의 재산을 찾는 일을 했었는데요. 마침 제 지역구 오산에 큰아들 이제 전재용 씨의 땅 소유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국고로 다 한수를 다 했어요. 15만 평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예. 공장 예, 그리고 이제 포도밭 예.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3년 여름에 일주일 동안 이 재산을 찾으러 다녔죠. 그러니까 차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재남 씨 직접 소유가 서류로 확인된 겁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장인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장인의, 예. 예, 그 현지에 있는 그 지인이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보니까 그 계약서를 찾아냈는데요. 계약서요?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아, 공동 명의로. 예, 해명은 장인의 소유라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를 추적해서 찾아봤더니 공동 명의로 돼 있더라. 그 놀라운 사실이 그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예.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프리미엄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온다도로가 그때 정상회담에 금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하.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이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나파밸리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생산한 것을 G20 정상회담에 금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유명해요. VASO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의원님.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런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아니, 진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최순실도 재산 환수법이 되더라도 최순실이가 지금 만약에 정유라한테 다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놨을 경우에 예. 이것까지도 환수에 해당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재만 재산을 이걸 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 자기 아버지 전두환의 재산은 불법 취득한 재산일 텐데 이걸 우리가 눈 뜨고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게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전재남 씨 이 명품 시계 사건이 4년 후에 터질 걸 알고 4년 전에 이게 추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3년 전에 제가 이걸 확인한 것을 언론에 알렸는데요. 그때는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그때 보도는 되긴 됐는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죠. 네. 그때는 의원님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게 시계가 화제가 돼서 잠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재산도 추적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저희가 잠깐 연결한 거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뒤지다가 포기하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있는 외교관 한 분이 저에게 와인을 선물을 주시면서 예. 이 와인이 전재만 씨 와이너리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포기했던 와이너리를 위치를 알게 됐어요. 예, 대단한 스토리가 신기하죠. 아니네요. 예. 신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라도 추적해왔던 게 이제 밝혀질 기회가 왔으니까 앞으로 그 얘기도 쭉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아무도 안 시키는 일을 주로 혼자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빵 터지는. 자, 예. 전재남 씨 재산도 추적하고 있었네요. 네, 추적자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끝인가요? 뭐, 제목 정도 한두 개 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시간이 없다고 제작진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네요. 시간이 없다고. 못 봤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2대 사태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정유라 사태. 이때 교수실을 주도하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렸던 김혜숙 철학과 교수가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교수 직선제로 뭐 총장을 뽑은 경우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그리고 졸업 동문도 참여하는 직선제인데 이건 처음 아닙니까? 아, 네, 제가 그 다른 학교 케이스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규모로 동창이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동문까지도 참여했는데 뭐랄까요? 이화여대를 구성하는 전원이 참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총장 선출 방식으로 택한 거죠? 이화 커뮤니티의 어떤 하나의 그 공통의 과제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네, 130년 만에 겪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네. 나의 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선출 방식은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기본 논의는 저희 구성원들 내에서 나왔고요. 예. 또 교수평의회 그리고 학생회, 직원노조, 동창회 그런 그 사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소감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워낙 이 선출 방식이 이례적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 선출 방식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방식을 정해놓고 학생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까? 거의 한 50% 지금 9천 몇백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대단히 높네요.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이 제가 본 기사로는 거의 90몇 프로, 그 100% 가까이 교수님을 총장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30여 년 만에 첫 직성제 총장이신데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은 이제 기쁜 일인데요.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좀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이 더 앞서네요. 답변이 워낙 짧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대 구성원들 교수 입장 다르고 직원 입장 다르고 학생 입장 다르고 동문 입장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셨다는 게 구성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신 건데 왜 네, 교수님을 선택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난 여름부터 이어졌던 네. 이대 학내 사태에서 저를 아마 많이 이제 보신 그런 다투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 그래도 공동체들, 이 구성원들 안에서 어떤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고요.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속에서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한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학생들이 어떤 정의를 위해서, 순수한 가치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가 지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데서 이제 학생들 신뢰는 쌓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사태 후에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서포트 해주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동창분들은 동창분들대로 여러 뉴스나 인터넷 매체 통해서 또 그 학생들과 연계된 졸업생, 이 학생들을 또 졸업생들이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언니들이 있다, 이제 언니들이 배우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상황 전개가 이루어졌었던 상황에서 동창분들도 저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가까이서 저희가 지내왔으니까 상황을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네. 네. 정치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 자랑하는 타이밍인데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네. 청문회 때 눈물 흘리신 게 화제였어요. 왜 그때 눈물이 나셨습니까? 지금 되돌아서 네, 보자면. 제가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약간 좀 감정이 조금 좀 이렇게 다시 그 비디오가 돌아가니까. 그 비디오 내용이 이대 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었죠. 예, 경찰 잡혀가는 장면인데, 네. 아마 그걸 다 보시면 상당히 마음들이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거의 절규하듯이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리나 이런 것들 들으시면, 저는 이제 저는 그걸 그 전에 한번 봤었고요. 그 상황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또 눈물을 흘리셨고, 또 그거 장면이 다시 나오니까는 아직도 저것 때문에 고통받는 애들이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착잡한 심정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좀 감정이 약간 좀 북박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화제가 됐던 이유는 청문회에 나온 다른 교수님들은 담담하셨거든요. 네.
교수님만 울컥하신 건데. 입장이 다르니까, 네,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막 다른 감정을 가지셨겠죠. 예. 이 진행되는 재판은 지켜보고 계십니까? 챙겨보고? 최경희 전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네. 좋은 뉴스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이대 뉴스가 나오니까 뭐 눈이 안 갈 수는 없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판이나 그로 인해서 뭐 상처받은 이대 구성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 명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제 학교가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 혹은 뭐 공약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대가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이대에 대한 그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저버린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고요. 굉장히 공신력이 손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신뢰 회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또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약이라기보다 하여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3가지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화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학 본연인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다. 그 3가지였는데 이 3가지 목표를 위해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 대학 본연의 목표를 강조하시는 건 그동안 대학이 이 연구가 본연의 목표가 아니라 혹시 그동안 지나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학교가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학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 국가가 지금 이제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뭐 한두 달씩 자기 연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이제 프로젝트 구성하는데 동원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특히 이제 젊은 교수님들은 연구 연구가 이제 최신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진전되는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면 뒤처지면은 이제 쫓아가기가 또 상당히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하던 연구가 중단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연구의 집중도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연구력 향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본연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첫날이고 해서 당분간 네. 정신 없으시겠지만 좀 네. 정리가 되면 네. 스튜디오에 한번 직접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교수님 중간중간에 해맑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시면 아주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을 네. 역사상 첫 직선제 총장이고 여러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연결했습니다. 꼭 한번 스튜디오에 나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이대 사태 이후에 첫 직선제, 첫 총장 김혜숙 교수였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와라. 공식 요청이 나왔네요. 하태경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태경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 당대표 나와라 하신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 가장 큰 거는 예. 대선 직후에 바로 당권을 잡으면 이제 대선 때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주장했던 측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이후에 당의 패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그 공격이 좀 있었어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어차피 대통령은 안 될 거고 이제 당을 장악하려고 저렇게 나가는 거다. 예, 그런 공격이 그렇죠. 있었다. 당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단일화 거부하는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었고 네네. 또 뭐 과거에 보면 대선 끝나면 후보들은 조금 쉬는 게 본인을 그렇죠. 위해서도 좀 쉬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관례 비슷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겹쳐서 대기 정군을 선언했고 또 사실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예. 과거에 일당이었을 때는 일당이었고 당이 뭐 큰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다르지만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할 경우에 당의 생사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예. 사실상 당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당이 이제 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의 핵심 역량들이 총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뭐 우리 뭐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겸손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바른정당도 이번 대선을 겹치면서 바른정당의 지지자층을 새로 발견했다 할 정도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지지자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젊은 보수요. 그러면 좀 젊은 의원들 김용태 의원도 나오시는 것 같고 이혜원 의원도 나오시는 것 같고 아마도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이 당대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추대가 아니고 경선이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예. 유승민 후보가 대표로 나와 주셔야 흥행도 더 되고 그런 분들도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약간 마이너리그가 될 수도 있다. 네. 별로 국민들 관심도 못 끌어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 핵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 끌어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객관거리가 확보됐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걸 수는 없다. 걸만한 정치는 아니다. 이런 이유를 대고 탈당을 했어요. 그 탈당파들의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들어보죠.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탈당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났고 또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저는 좀 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활동하지 마시라고. 네, 말을 아끼고 자숙 기간이 더 필요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풍이 더 분다. 그래서 국민들이 망각으로 빠질 때까지 상당히 좀 쉬시는 게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냐.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제 그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그거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시점에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본인들한테 참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김성태 선배님, 좀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좀 쉬세요. 지금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곁가지 이야기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화제가 돼서 여쭤보자면,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캐리어 논란이 바른정당 지지율까지 하락하게 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김무성 대표 좀, 변론을 좀 해야겠는데, 예. 김무성 대표님 연배, 예. 정치 선배죠. 정치 육성 아닙니까? 정치 대선배들 중에서는 그나마 김무성 대표가 덜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제가, 하태경이 선배 의원들한테 잘 대듭니다. 제 입장하고 다르게 되면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막 비난도 하고, 네. 특히 뭐 김무성 대표 앞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돼 뭐 하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막 대들면은 좀 연배가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까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예 찍힙니다. 그리고 대화도 안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 네. 분들도 있는데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술 한잔 마시면서 뭐 그때 제가 좀 과했습니다 하면 또 사과도 받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수평적인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 면만을 보고 네. 김무성 대표가 너무 뭐 구시대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억울하다. 아무튼 네.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네. 의원님의 변론은 잘 알아들었는데 변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국민들이 뭐 평가하시겠죠. 자, 또 연결한 김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 뭐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평가를 하셨던데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외교안보 라인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이유는 뭔가요?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은 아는 사람이라서 유엔에서 뭐 일도 잘하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뭐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자라고 유엔에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분이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과거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또 정부의 보수층에도 안심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양자 외교만 했지 다자 외교는 안 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영어 잘하면 수학도 잘합니다. 그래서 양자 외교만 했다고 해서 다자 외교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외교부 장관으로서 100% 뭐 앞으로 다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충분히 자격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다른 질문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만간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총평 한번 들어보죠. 냉정하게 지난 대선에 대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아마도 있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슈가 핵심이죠. 사드. 이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텐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미사일 디펜스 분야
에서 민간 최고의 전문가, 미 MIT 공대 포스톨 명예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Hello, Dr. Postol. Hi, very nice to talk with you. 우선 한국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력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미 의회 그리고 국방부 거쳐서 현재 MIT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Yeah, that would be fine. 예, 그렇습니다. 답은 굉장히 짧으시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47발 중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45발을 격추했다. 이게 당시 미 국방부 주장이었고 전 세계로 홍보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TV로 중계된 화면을 분석해서 실제로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의 탄두를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Well, they didn't. 고소는 안 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죠. 사실 법적으로 고소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짜, 거짓, 허위의 어떤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이 완전히 옳다고 판명이 났었으니까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고소 당한 걸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와 교수님 간의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단숨에 끝난 게 아니라 오래 걸렸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방부가 패트리어트가 탄두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Yes, I think it's 사실 대충 맞기는 한데 사정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효과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군대 공식 통계는 아직도 이전의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아마도 그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게 어떤 경고로서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은 군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것도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지금 사드를 운용하고 사드의 실제 군사적인 역량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90% 이상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로켓을 맞추기도 어렵고 맞췄다고 해도 꼬리 몸통에 맞추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1m 이내가 아니면 정면에 맞췄다고 해도 잘 안 터진다. 그래서 실제는 90%가 아니라 10% 이하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요격체가 발사가 될 때 잘못된 공간으로 발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요격이 돼서 저쪽에서 오는 적군의 로켓이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격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것이 명확한데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사와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디오를 봤을 때 아이언돔이 기능이 유효하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당시 기사로는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10% 이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제 패트리어트 때도 그랬고 또 최근에 아이언돔 시스템도 그런데 이렇게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게 뭐 미국의 국방부 혹은 뭐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이 무기를 만들어낸 군수업체의 이익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성능이 좋다고 해야지 무기가 잘 팔릴 테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Well, I think that is a problem. There's 사실 also the 그 이 complexity 미스라엘과 미국 간의 이 정치적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로비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분명히 했었어요. 간단한 질문조차도 못하는 이런 공포, 두려움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사실은 이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개발 비용을 미국이 거의 다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낸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렇게 돈이 어차피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대로 만들 그런 동기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게 굉장히 공개적인 비판을 여러 번 했는데요. 돈을 냈으면 당연히 이 성능이 어떤 것인가 내 돈 낸 무기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도 군에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자 이런 정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수업체의 이익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과장이나 비밀주의에. Well, I think that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둘러싼 이 비밀주의의 문제는요. 아이언돔은 사실상 미국이 만든 무기라고 볼 수 있고, 뭐 페이트리어트나 사드는 미국이 실제로 공격하게 만든 무기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다른 무기에 비교할 때 이런 비밀 정도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공개가 안 되게 다 극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비밀 극비 처리가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 이 비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알려질 경우에 그 관련 산업 군수업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관점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Well, I think it's a very complicated set of problems that.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그것의 일부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특정한 방어 체제가 배치되는 데 있어서 미국 군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방공방어 부대인데요. 이런 그 방공에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공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되는가? 그거를 뭐 탱크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군수 업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군수업자들이 역시 이 성능이 안 좋은 거를 갖다가 팔았을 때 이것을 갖다가 그 성능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덮기 위한 거를 할 때 서로 굉장히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한쪽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업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이 두 조직이 만나 이뤄낸 불행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드는 그러면 패트리어트나 아이언돔의 컨셉을 좀 확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기존의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하고 이 사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Ye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AAD and other missile defense 이 이제 systems. 사드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반적인 컨셉을 이제 사용한 것은 맞는데 페이트리어트나 아이언돔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지스함 시스템인 그 SM3에 훨씬 더 가깝고요. 아니면 이제 US 미국 그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 이쪽에서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대기 밀도가 낮아지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적외선 유도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페이트리어트나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요, 그 요격이 이루어지는 요격 궤도가 훨씬 낮고, 그러니까 대기 밀도가 훨씬 높은 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사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해서 유도를 합니다. The reason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그런데 To understand 이 that the 차이를 missile defense,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외기권, 고도가 높은 고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요격이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 시스템, 그 사드뿐만이 아니라 외기권에서 요격이 일어나는 모든 이지스함, SM3 시스템 같은 것에 아주 결정적인 취약점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이런 그 비행 물체가 외기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아주 가벼운 것들도요, 공기 밀도가 워낙 낮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 근처에 있는 어떤 물체도 다 기만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만탄 때문에 이것을 요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요, 이제 사드에 부착이 돼 있는 그 적외선 센서의 입장에서는요, 거기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게 그냥 다 빛의 점, 전광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요, 저희가 별을 바라보면 그 별의 뭐 모양이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빛의 점, 전광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선같이 아주 간단한 물체라도 그 곁을 같이 미사일과 같이 이제 나르고 비행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 적외선 사드의 적외선 센서 입장에서는 그냥 그 탄두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사일 요격체의 센서가 이게 진짜 타겟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서 북한 탄도탄을 발사하면서 이제 쉽게 이러한 사드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고도에 다다랐을 때 미사일을 갖다가 조각을 내게 해서 하면은 이 탄두와 함께 이런 그 미사일의 조각들이 막 공중회전을 하면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드의 센서에는 이것이 그냥 다 똑같은 빛의 점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뭐가 이제 실제로 탄두고 뭐가 이런 그 기만탄인지 기만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도 이 사드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다지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유용한 이런 군사 방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So there is none. 그러니까 실제 군사적으로 걱정할 만한 공격 상황에서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이게 이제 군사적 방어 능력 측면에서 부족한 무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That's a very complex question because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동기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홍보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마도 이 중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증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떤 그 중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다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다가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는 가장 명백하게 나온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요, 요격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의 레이더는 이론상으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는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탄도에 대해서 상당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그 국가 미사일 시스템에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원칙상으로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이러한 그런 그 중국에 대한 그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의 일환으로서 사드가 이렇게 그 미국 측에서 미루고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조금 그래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Only last month there was a very important statement
바로 지난달에 그 CIA의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의 그 수장이었던 그 마이클 헤이든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사드를 갖다가 배치하는 목적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에게 너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목적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인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드를 갖다 배치하려고는 인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don't feel comfortable speaking about 사실 남한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냐 그건 전적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국민으로서 저는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클 헤이든이 한 말은요. 사실상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장시간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실제로 미국이 그럼 사드 배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도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거는 한국의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걸 왜 하려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속이면서 이용하려고 드는 건 동맹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미국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고 차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국인으로서 분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을 10월에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관련해서 한국의 뭐 정보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신 것 같은데 그분들 그 한국의 관계자들이 미국이 사드를 왜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그 군사적인 어떤 효용성이나 또는 전략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Well, what I found speaking with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사실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정말 많이 알고들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런 거를 못 받았다라는 거를 갖다 제가 알게 됐는데요. 네, 정보를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사드 레이더가 이제 취합한 정보들이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드라는 시스템은 이것이 아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종이에만 이렇게 그림 그릴 그 단계부터도 이미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데이터가 오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국민, 정부들은 다 그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 사드 시스템이 미국 본토 방어용인 미국 MD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그런 역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까 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미국이 숨겼던 혹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숨겼던 했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 되는데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시스템의 일환이 확실히 한 거죠. It has to be.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그 미국의 자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정보를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만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겠군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Well, I think 아마도 이제 두 가지 경우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텐데요. 정치계라는 데가 원래 좀 이제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측에서 근데 거짓말을 했거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짐작을 하자면 양쪽이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딱 두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드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를 한국의 땅을 빌려서 설치한 건데 그런데 그런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인의 입장으로서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는 배치를 분명히 원했고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근데 남한에서는 이게 우리가 과연 해야 되냐 안 하는 데서 우려가 많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럼 우리가 돈을 낼게 이렇게 돼서 그럼 한국이 그럼 할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쭉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또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하는 이유인 거는 알겠는데 이 중에 또다시 이제 그 군수업체의 이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로키드 마틴사의 이권도 그런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의 이권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참 이제 알기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문제는 이런 그 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건드리기 어려운 성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 과학적인 데이터가 돈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반생산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 내에서 이걸 계속 왜 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관료와 그다음에 군수업체 사이에서 어떤 유착이나 문제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로 계셨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한국 정부가 본인에게 사적으로 조언을 구한다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라고 할 것인지 순전히 이제 개인적 차원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사실은 한국의 그 정치계, 외무부, 국방부 여러 사람들과 긴 토의를 여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늘 분명한 게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미국 사람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기술적인 사드의 성능에 대해선 이거 굉장히 최소한이다,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늘 말씀을 드려왔고 이것이 물론 결정에서 사드의 군사적인 능력, 방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이미 놀라운 수준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릴 만큼 이미 똑똑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이 사드가 군사적인 능력 면에서 별거 없다라는 거 알고 있고 중국도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분노하는 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약속. 미국의 그 영토 방어 미사일 시스템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갖다가 사실상 어긴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이제 중국 측에서 봤을 때 군사적인 위협보다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인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냥 기술적으로 사드의 군사적인 위협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 굉장히 큰 약속을 어기고 중국 본부에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와 남한 정부를 갖다가 상대로 모두 다 미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정세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1년 이내에 있으신가요? I've been told by several different people that I may be asked to come, and I certainly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and I've 아직 told them that if I'm 초청이 asked, I 있을 것 will come. 같다라는 But 얘기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nothing 건 has been 없습니다. finalized. 확정되시면 연락을 꼭 주세요. Okay, let me 마지막으로 say one 한국 other thing 국민과 then. 그 I 지금 just want to 한국의 say that 민주 정부의 I wish the Korean 행운을 people and their 빈다. democratic 이렇게 government the 마지막 best.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hank you. Bye bye. 네. 포스털 교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드의 무기로서의 가치는 박근혜 정부가 광고했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사드는 탄생부터 미국의 본토방어용 MD 무기로 개발된 거다. 한마디로 사드에 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사드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알아가 보겠습니다. 통역엔 동시통역사 홍현우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동심 파괴자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칼럼니스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5월 거의 다 가네요. 네. 5월 동안에 아마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아마 김밥일 수 있어요. 소풍. 네. 네. 야외. 네. 피크닉. 어린이날 뭐 부모님 모시고 뭐 이렇게 야외 나가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김밥이죠. 가장 간단하게 싸는 음식. 네. 그 봄에 또 그 체육 대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네. 운동회. 네, 운동회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때 또 나오긴 운동회하고 소풍은 뭐 김밥이죠. 네, 김밥이죠. 네. 그래서 이 김밥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는가 요걸 네. 한번 조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 김밥은 어디서 왔나? 우선 뭐 그 소풍이나 운동회 이익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특히 직장인들. 간단하게 먹기 좋으니까요. 네. 네. 반찬이 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하철역 그 입구에 보면 김밥집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땡땡 천국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커요. 김밥 전문점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개수는 안 세봤는데 네. 이렇게 우리한테 일상으로 김밥이 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던 음식이다. 실제로 그 네티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아주 전통적인 음식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밥이 우리 고유의 네. 음식의 한 형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김밥이 우리한테 그 외래 음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껏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 제가 늘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친일이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들어요. 그 친일. 독특한 공격이네요. 그 관계, 역사적인 관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친일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기는 하죠. 우리 대부분의 음식이 보면 일본에서 유래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왕조였다가 근대로 넘어가는 것을 일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 맞아요. 예. 그래서 1924년에 나온 그 조선 요리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조선 무상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의 요리책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거의 초베스트셀러 책이었어요. 누가 쓴 겁니까? 그 책이
방신영 선생이었나? 당시 요리 연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앞부분에 조선 요리들을 쭉 해놓고 뒤에 조금 일부 뭐 서양 요리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때는 이미 근대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일본 요리가 나오는데 뒤에 스시라는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스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스시라 그러면 초밥 위에 생선이 이렇게 올려져 그렇죠. 있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는 그 지금의 김밥과 유사한 음식을 이렇게 조리법을 써놨습니다. 스시라고 해놓고 네. 지금 보면 김밥 아니야? 이런 걸 조리법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렇죠. 써놨다고요? 밥을 그러니까 시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로 초밥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계란, 표고, 박꼬지, 시금치 뭐 이런 것을 넣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으로 만다. 네. 오, 김밥이네요. 김밥이죠. 이 안에 이제 박꼬지, 시금치, 표고, 계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요런 것의 원형이 일본에는 이 김밥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냥 밥 안에 그냥 당근만 하나 달랑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오이만 달랑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삼각 모양으로 싸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달걀, 표고, 박, 시금치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이렇게 싸는 그 형태의 김밥을 후토마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후토마키가 우리한테 처음으로 그 스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1924년. 일본에서는 후토마키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걸 스시라고 받아들였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스시.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번져요. 이 김밥이. 김이 귀하거든요. 김양식급이 조선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뭐 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각 모양의 마른 김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각 모양의 마른 김이 만들어져야만이 김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사각 모양의 마른 김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땅에 그러니까 뭐 고흥이나 하동이나 이런 지역에 와서 김양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김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김 만드는 게 정착이 되고요. 그래도 비싸니까 많이 못 먹었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김양식장이 조금 많이 커져요. 김양식장이 많이 커지는 것도 이 안에 또 슬픈 게 또 하나 있어요. 김을 생산하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설비들, 양식장과 김을 만드는 설비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차관으로 만들어져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일본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차관이 들어오는데 그 차관이 그냥 그 한국에서 알아서 쓰라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꼬리표를 붙이죠. 요거는 요 용도, 요거는 요 용도. 그 차관도 실제로는 일본이 그 김을 싼 값에 수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목을 정해서 준 돈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김양식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김 가공 공장도 많아지고요. 일본에 이제 수출하다가 좀 남는 것 이런 거 우리도 이제 먹을 기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이 일상의 음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김밥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김이 싸진 이후에. 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때에 보면 그 피크닉 나갈 때 신문에 피크닉 갈 때 마련해야 될 음식 이러면서 김초밥 뭐 이러면서 일본의 후토마키 조리법이 또 다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급 음식 문화에 가까웠겠네요. 그렇죠. 김이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밥도 대체로 이렇게 초밥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쯤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조금 민족적 자존심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88 올림픽도 이제 열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신토부리 김밥에 대해서 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먹던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생기죠. 그렇죠. 김을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저 삼국 유사에도 해의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김을 먹었어. 김양식, 김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양식을 처음 시작해서 김이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김밥에, 어떤 민족적 이 자존심을 이렇게 붙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어떤 음식으로. 일본 김밥과는 모양도 다르고 들어가는 것도 다르잖아.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그렇죠. 것 같고. 그런데 그 민족적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 후토마키고 이 김밥이고 그걸 그렇게 크게 변형시키질 않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죠. 한 1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 문화라는 것은 처음 발생지에서는 그 원형이 파괴될 것인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강박들을 가지죠. 그래서 그대로 원래의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원본을 그렇죠. 뭐 유지할 그런 뭐 의무감도 없고요. 그죠? 그게 무슨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도에서 카레가 나왔지만 카레가 정말 맛있어진 것은 일본에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밥은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크게 변화하고 맛있어진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김밥 전문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김밥 전문점이 있어요. 그 김밥 전문점에 가보면 김밥의 종류가 한 30가지, 50가지 돼요. 뭐 깻잎 김밥, 참치 김밥, 불고기 김밥, 뭐 온갖 김밥들이 다 있죠. 김밥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햄버거예요. 맞습니다. 햄버거요. 네, 햄버거예요. 그 한식 세계화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는 아마 한식 세계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리고 IMF 하고요. 터지고 나서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 땡땡 천국이 휩쓸 경제적 여건도, 사회적 여건도 마련된 거죠. 그렇죠. 그 한식 세계화라는 이런 것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음식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을 붙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식은 그냥 단지 문화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그 음식에 어떤 과도한 국가의 딱지를 붙이고 민족의 딱지를 붙이고 하는 순간 그런 거 싫어하시죠 원래. 네. 그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그 일본에 가서 먹는 라면, 그 라멘이라 그러죠. 라멘을 두고 우리는 일본 라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팔고 있는 라멘집들도 다 일본 라멘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라멘을 중국 음식으로 여겨요. 중국의 그 면 요리 중에 하나로 들어와서 일본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오래된 라면집에는 그 빨간색의 이게 차양이 걸려 있고요. 중화풍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것을 오리지널이 중국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서 라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음식으로 여기고요. 우리는 일본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음식으로 여기는 거죠. 짜장면도 그래요. 우리는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잖아요. 중국에서 유래한 것. 그런데 일본에 짜장면이 조금씩 팔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짜장면입니다. 하여튼 음식에 민족적 감정을 넣어서 이걸 가지고 한식 세계화. 네. 로 밀고 나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촌스럽다고 여기시죠. 기본적으로. 촌스럽죠. 지금 세계화 시대에 민족팔이
그 국가파리하는 문화에다가 그렇게 특히나. 하는 것은 예. 뭐 유명한 음악이란 유명한 미술가 이런 거에 사실 이렇게 국가나 민족 안 붙이잖아요. 예. 고흐가 어느 민족의 어느 국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악도 그러고요. 문화로 서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본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갈등 과정에 있지만은 그 음식을 나누는 방식은 서로 맛있는 것은 서로 찾아서 일본에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 한국에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막 변형시켜서 먹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로 음식으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모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이 음식 문화에다가 음식과 민족주의를 붙이지 말자.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짓은 좀 하지 말자. 합시다. 한식 세계화 같은 거 이제는 하지 맙시다. 자, 김밥으로 그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까칠한 미식가 마칼리미스트 황교익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